모란공원에서 저 추모제도 지내고 왔어요. 그 자리에 문재인 그 전 대표도 왔고 그리고 안희정 지사도 왔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는 아침에 미사 때도 참석했다는 거죠. 내 못 봐가지고. 하여간 그 문 전 대표가 저 모란공원 앞에서 인터뷰하는 장면까지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그 문 전 대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막 그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박원순이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임기 단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문재인은 임기 단축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소리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박원순은 지금 대선 전에 개헌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또 시비를 걸어요. 예, 그거 무식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분명히 박원순도 얘기했잖아. 대선 때 이제 그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개헌을 내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헌하면 된다. 근데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도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언론에서 박원순하고 그 문재인을 막 그 이간질 시키면서 문재인은 임기 단축설에 반대하고 박원순은 임기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원순은 개헌파, 문재인은 개헌 반대파 이렇게 또 막 나눠. 이게 전부 다 뭐야? 언론의 프레임이다. 여러분 실제로 문재인 후보도요. 문재인 저기 전 대표도 개헌을 원해. 그죠? 문 전 대표도 개헌론자야. 개헌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 대선을 치르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언론에서 문재인은 개헌 반대파, 박원순은 개헌파 이따위로 언론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무식한 야권 지지층을 이용해가지고 이 그 야권 대선 후보별로 갈라치기 하려는 내가 그랬잖아. 대선 후보 지지자별로 갈라치기 하는 게 쟤네 정책이다. 아까도 그 모란공원에서 기자들이 그 부분을 묻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그 전 대표가 답변하는 걸 우리 같이 옆에서 들었잖아요. 예. 지금은 얘기할 때가 아니다. 뭐 임기 단축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 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단축 개혁하려면 5년 임기도 짧다. 임기 단축은 정치 공학적인 얘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논란과 관련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그런 대청산과 개혁을 해내자면 오히려 5년 임기도 짧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고 김근태 민주당 전 상임고문의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개헌도 있지만 지금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구시대의 적폐 청산,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건설에 있다면 다음 정부는 절대 과도 정부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논의가 앞서 나가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 임기 단축 앞으로 개헌이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 이렇게 결정되었을 때 그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 벌써 개헌의 방향과 내용을 특정해 임기 단축을 말하는 것은 저는 촛불의 민심과 맞지 않고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다음 대통령 임기를 2020년 총선 때까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등 개헌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얼마 전 박원순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도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또 귀국을 앞두고 있는 반기문 유엔 총장도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전 대표의 비판에 대해서 김 전 대표는 우리 당에 계시고 우리 당의 의원이라며 우리 당의 자산이고 생각을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말씀을 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전날 저 사람 문 전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로 경제민주화를 슬쩍 빼버렸던 것처럼 그런 스타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나는요, 예,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건 그 문재인을 돕는 역할, 예, 문재인을 돕는 역할로 문재인이 그 영입해왔던 인물로서의 가치, 한마디로 문재인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가치를 나는 인정을 했던 사람이야. 물론 나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김종인 너무 띄우지 마라 그랬던 거. 기억나요? 내가 김종인 너무 띄우지 말라고. 맨 처음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제 2015년에 전당대회에 문재인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잖아. 내보냈잖아. 강제로 내보내고, 당대표가 되자마자, 전직 대통령들 국립묘지에 참배했다고 정청래가 신나게 까댔어. 그러면서 막 문재인을 욕할 때, 내가 정청래한테 쌍욕을 하면서, 네가 문재인 덕분에 최고위원이 됐으면, 어디다 대고 문재인을 까기부터 시작하냐고. 만약에 그럼 문재인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만 가봐라. 얼마나 속 좁다고 지랄했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나는 문재인 대표 되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나는 편을 들고 정청래는 까는 그런 일이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이야. 15년 5월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정청래하고 주승용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더민주 최고위원회가 마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그래서 당무정지 1년형에 처해지는 거야, 정청래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공천을 못 받은 거라고. 근데 이제 그 뒤로 주승용이 뛰쳐나가고 이러면서 완전히 작년 여름 내내 민주당 내부에서 호남 대 비호남, 친문 대 비문,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다 작년 10월 달부터 분당 얘기가 나와. 당을 분당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종걸, 박영선이, 당을 따로 나가겠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었던 거야. 그때 이제 안철수가, 동을 떠서, 안철수가 몇 명을 데리고 나가겠다. 그래갖고 여기 이종걸, 박영선이 따라 나가냐 마냐가 논점이 됐던 게 작년 11월이야. 그죠? 작년 10월, 11월이 그런 상황이었어. 그때 안철수가 먼저 나가면서 문병호랑 한 3명인가 데리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막 도미노 탈당이 막 11월 달에, 도미노 탈당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 그때 문재인 전 대표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겠다. 전권을 줄 테니까 김종인 대표가 와서 막아달라. 왜냐하면 그때 이제 김종인이 박영선을 잡을 수 있다. 박영선하고 이종걸이 나가버리면 당 중진들이, 중도 세력들이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민주당은 죽는 거고 그 책임을 문재인이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이제 김종인을 데려오기로 해요. 그때 이제 나는 김종인이 나쁘지 않은 수다. 내가 찬성하고 환영하진 않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해.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문재인이 김종인에게 전권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반대해요. 기억나는 사람? 내가 그때 문재인이 김종인에게 전권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막 반대를 한다고. 그럼 안 된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재자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권을 차지했을 때 그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반대를 해. 그런데 그때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종인을 별에서 온 할배라는 운동 막 띄우면서 전권을 줘야 된다. 왜냐면 김종인이 전권을 주지 않으면 안 오겠다 그랬어. 비상대책위원장을 김종인이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나는 김종인에게 전권 주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김종인이 전권을 받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어. 처음에는 문재인 지지자들이 별에서 온 할배라고 막 띄우는 거야. 근데 너무 띄우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기억나는 사람? 내가
그 별에서 온 할배라고 막 김종인 띄울 때 내가 김종인 너무 띄우지 말라 그랬어. 그거 기억하지? 근데 그때 막 별할배 그러면서 엄청 띄운 거야. 그러다가 나는 이제 그때까지도 김종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제 비로소 총선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총선 체제로 이제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막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정당으로 막 이제 어필이 되는 거야. 그런 이미지가 겹치는 그런 효과를 막 내고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중도 세력이 한나라당한테 실망하고 막 이제 더민주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이제 김종인 체제에서 옛날에 문재인이 만든 그 윤리위원회, 그 다음에 문재인이 만든 당혁신위원회, 여기에서 그 공천 탈락자를 발표하게 되는 거야. 3월 달에. 그래갖고 그 공천 탈락 대상에 정청래랑 뭐 김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그러니까 친문의 핵심인 사람들이 공천 탈락자야. 근데 그 공천 탈락자들이 누가 결정한 거냐. 문재인이 뽑았던 당혁신위원회에서 공천 탈락을 결정한 거야. 언제? 김종인이 오기 전에. 김종인이 오기 전에 문재인이 만들었던 당혁신위원회에서 모든 의원들에 대한 점수를 매긴 거야. 5가지 종목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5개의 봉투가 나와. 그래서 그 봉투에 최하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공천 탈락자였던 거야. 근데 그 명단을 공개를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 명단에 들어갈까봐 국민의당 간 애들이 다 탈당을 해버린 거야. 그게 막 탈당을 해서 스스로 가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 중에 김현, 그 다음에 그 임수경, 정청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 이해찬도 공천 탈락이었던 거야. 예. 누가 노인네들이야. 잠깐만요. 70 넘은 할배들은 경로당으로 블랙. 예. 그 다음에 70 넘으면 선거권도 주지 말아야 돼요. 블랙. 노인네들 하여간 잔머리하고는 또 블랙. 예. 지금 아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려고 작정을 한 것들이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그 정청래나 이해찬이 공천 탈락한 건 그게 김종인하고 무관한 거였어. 그게 김종인하고 무관한 거였는데, 그때 정청래 지지자들이 그 팟캐스트 듣는 사람들이랑 같이 김종인이 박영선하고 이철이가 김종인을 쏘삭거려가지고 그 공천을 안 줬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명백한 허위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 허위사실 아니냐. 그때 기억나지? 그거 문재인이 뽑은 혁신위원회에서 점수 매긴 건데 그걸 왜 김종인한테 덮어씌우냐. 그리고 지금 김종인이 문재인이 데려다 전권을 줬다. 그러면 김종인의 총선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문재인이 져야 된다. 기억나지? 내가 그 얘기를 막 했단 말이야. 그때부터 김종인을 씹다가 3월 22일에 비례대표 2번 문제가 터져. 근데 그때 그 비례대표 2번 문제가 터지니까 문재인이 자기가 처음부터 약속했다. 비례대표 2번을 처음부터 약속했다. 김종인은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써주는 거야. 기자들이 기사를 안 써주고 팟캐스트 애들이 막 김종인의 노욕이라는 둥 그러면서 막 망신을 줬어. 그럼 온갖 쌍욕을 다 한 거야. 그래서 김종인이 문재인하고 사이가 벌어져. 그래서 김종인하고 문재인의 사이가 벌어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김종인 어쨌거나 총선을 이기잖아. 총선을 제1당이 되고
그러면 이겼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 덕분이야? 김종인하고 문재인의 공동 성과야. 그런데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김종인을 계속 비하하면서 내쫓다시피 했어. 완전히 그 토사구팽시키는 것처럼 너무나 인격적인 모욕을 하니까 이 김종인이 문재인한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거죠. 그게 오늘에 이르른 거야. 근데 나는 김종인이 소위 어떤 중도 보수 세력에 대한 전 새누리당, 전 한나라당, 신한국당, 소위 노태우 때 이 사람이 그 장관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 무슨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 어떤 그 친새누리 성향의 사람들까지도 이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 인물이다. 그러니 김종인을 대우하고 김종인과 문재인이 하나로 가야 된다. 나는 그 주장을 계속했어. 그런데 김종인한테 온갖 쌍욕을 해갖고 내쫓은 게 문재인 지지자들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김종인이 완전히 엇나간 거야. 그래서 지금 상황은 김종인이 지나치게 개헌에다가 목을 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난 아니라고 봐.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대선 후보가 그걸 공약으로 만드는 거는 나도 동의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김종인은 당장 뭐 2달 반에도 개헌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왜 문재인이 개헌에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문재인을 개헌 반대파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 박원순하고 이재명이나 반기문은 그 김종인의 개헌안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언론에서 문재인과 나머지 문대 비문 요렇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나머지 후보들은 수용할 수 있다는데 문재인만 반대한다. 그러면서 지금 쓸데없는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야. 나는 김종인을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김종인을 띄우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총선에서 김종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치? 그런데 나는 지금 김종인의 방향은 난 틀렸다고 생각해. 내 손으로 만든 박원순 시장도 수용한다 그러고 뭐 다른 대선 후보들도 다 수용한다는 김종인의 개헌안에 대해서 나는 거기 동의할 수 없어.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난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의원 내각제로 갈 건지 4년 중임제로 갈 건지 아직 사회적인 공론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김종인이 막 고집 피우면 그대로 가야 되냐? 난 아니라고 봐. 나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 경제민주화에 대한 투지 이건 인정해요. 그러나 지금 의원 내각제로 가야 된다. 의원 집정부제로 가야 된다. 대통령의 임기를 20년 총선에 맞춰서 3년으로 단축해야 된다. 그런 주장에는 나는 지금 동의할 수가 없어. 예. 나는 김종인의 개헌론에 반대예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뭐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나는 지금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니야.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어. 그러나 김종인의 개헌론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옳다라고 난 생각해. 지금은 3년 임기론을 얘기할 때가 난 아니라고 봐.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더 이상 그런 개헌론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분류돼서 자기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나는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개헌론을 중심으로 토론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야권 후보가 합리적으로 단일화될 수 있는 거기에 집중해야 될 때다. 그거 못하게 하려고 지금 개헌론 퍼뜨리는 거 아니야. 나는 김종인이 지난 총선 때 공을 세웠고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리고 그 김종인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온갖 모욕을 줘서 김종인이 엇나간 거에 대해서 나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김종인의 개헌론은 동의할 수 없다. 김종인의 개헌론은 나는 지금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예.
근데 나는 그 김종인더러 그릇이 작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봐. 나는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아니 정확하게는 난 팟캐스트 애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팟캐스트 애들이 김종인에 대해서 너무 모욕감을 줬어. 그거는 나는 진짜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해.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 일반 국민들은 이 팟캐스트나 좌파는 문재인 지지자로 알아. 근데 걔네들이 김종인을 깠잖아.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 문재인이 김종인 토사구팽했다. 문재인이 그 급하니까 대선 때 김종인 데려다가 총선 이기고 이긴 다음에 입 닦았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욕먹어. 문재인이 욕먹는 게 그 소위 팟캐스트 애들이 김종인을 욕하기 때문이야. 팟캐스트 지지자들이 김종인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도 세력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왜 지금 그 김종인에게 제대로 보응은 못할 망정 그렇게 모욕을 줘도 내쫓느냐.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하는 행동이 지지자들이 하는 행동이 문재인을 욕먹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건 내가 분명히 비판한다. 김종인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을 분명히 비판하지만, 그러나 김종인의 개헌론은 말이 안 된다고 봐. 지금 김종인의 개헌론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대통령의 지위를,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나 막강한 지위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맞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의 대통령들 중에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졌어. 이게 왜냐하면 이제 박정희 때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한 거야. 그 극대화한 권한을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마다 줄이지 않은 거지. 근데 그 권한을 줄이려고 했던 게 노무현이었어. 책임 총리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한나라당하고의 연정을 얘기하면서 이 총리에게 행정부의 전반적인 사항을 맡기고 그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노무현의 대통령 구상이었어. 그러면서 그런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하자. 그게 노무현의 생각으로 난 알고 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나는 대통령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의식을 김종인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 의원 내각제로 바꾸고, 의원 내각제라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만 한번 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의원들이 이제 정당, 가장 다수당의 정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 거야. 다수당 정당 대표가 총리가 돼서 이 내각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장관들을 책임져서 책임 정치를 하는 게 그게 의원 내각제예요. 그렇게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문제의식과 김종인이 지금 주장하는 의원 내각제는 문제의식은 출발점이 같아. 대통령에게 너무나 막강한 권한이 있고 그 막강한 권한에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미친 년놈이 자리를 하면 나라가 쑥대밭이 된다라는 우리의 경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김종인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문제점을 지금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봤을 수 있어. 김종인이 지금 왜 그런 개헌론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제도가 기형적으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얘기하고 있고, 그게 결국 미친놈이 그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경험이 있으니 김종인 같은 사람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20년 총선에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는 그런 대통령 제도를 하자. 이제 그게 이제 김종인의 문제의식인 건 내가 알겠는데, 예, 그런 문제의식인 건 알겠는데, 지금은 박근혜라는 미친 여자가 대통령이 돼서 그 여자 대통령 될 때 누가 도와줬어?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로 도와준 거 아니야.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로 공약을 세워서 그거 문재인이 하려는 걸 박근혜가 할 것처럼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어떻게 보면 그 김종인은 자긴 배신당했다 그러고 떠났지만 자기만 떠나면 되냐고. 대통령을 그런 미친년을 앉혀놓고.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완전히 똥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똥바가지 치우고 있는 중인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일지라도 지금 선후차를 따진다라면, 예, 그런 방향을 우리가 공유할 필요는 있다. 여러분, 지금 왜 김종인이 개헌론을 그렇게 주장하는지 지금 처음 들은 사람들 있지? 그죠? 지금 김종인이 왜 그 개헌론을 얘기하는지 지금 처음 들은 사람들 있죠? 잘 몰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 그 김종인이 자꾸만 개헌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고 무조건 문재인이 싫다니까 나도 싫어! 그런 면도 있어. 분명히.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의식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개헌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이 되자마자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개헌의 방향을 공약으로 세우고 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문재인과 비문재인으로 그 후보들을 갈라치기 하고 야권의 그 단일화를 공격하는, 야권 단일화를 위기에 빠뜨리려는 걸로 김종인의 개헌론이 이용당하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의원 내각제 하면 김무성이 총리할 텐데 왜 김무성이 총리래요? 의원 내각제라면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를 하는 건데 지금 뭐 한나라당이 다수당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늘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국회의원 제도, 의원 내각제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의원 내각제를 하려면 뭘 바꿔야 되냐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를 바꿔야 된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가 이게 또 연관된 문제예요. 이 개헌에도 또 이게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야. 이 국회의원 선거 제도가 뭐냐면 이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승자독식이야. 그래서 최대한 선거구를 잘게 쪼갠 다음에 거기서 1등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먹는 거야. 근데 이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나머지 그 지역 구민 다수가 다른 사람을 찍어도 제일 많이 표를 얻은 1등이 그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30-40%만 찍어줘도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나머지 60-70%의 표를 일부러 분열시켜가지고 후보를 여러 명 내서 표를 갈라치기 하면 매번 30-40%밖에 못 얻은 놈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이게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선거구 제도라면 선거구가 다 하나야. 다른 말로 지역 대표를 뽑지 않고 정당 투표만 하는 거야. 정당 투표만 하면 그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얻은 정당이 의석을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정당별 득표수로 의석을 나누는 방식, 요게 이제 대선거구 제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선거구 제도라는 건 그거하고 이제 좀 다른 건데, 가령 이제 우리 도봉 강북 노원이 강북에 2명, 도봉에 2명, 노원에 3명이다. 그러면 여기 한 7명의 국회의원을 뽑아. 7개 선거구로. 근데 그 7개 선거구를 중선거구 하나로 묶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7개 선거구를 하나로 다 묶어놓고 거기서 국회의원 후보를 7명을 뽑는 거야. 그러면 7개 지역에, 그러니까 7개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던 소수 정당의 지지자들이
전부 다 표를 모으면 한 명 정도는 그 당선을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진보정당을. 그죠? 그게 중선거구 제도야. 그리고 중선거구 제도가 되면 보통은 이 7개의 소선거구 제도에 7명 후보를 다 내는데 중선거구가 되면 5명 정도씩밖에 못 낸다는 거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번 당도 5명, 2번 당도 5명 내면 나머지 진보 정당이 후보를 내 가지고 막 그 7개 지역에서 자기 지지자들을 모으면 적어도 6등이든지 7등이든지를 차지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보 정당들이 그 국회로 들어갈 수 있다. 요런 제도가 중선거구 제도. 그래서 이제 소선거구 제도, 중선거구 제도, 대선거구 제도가 그렇게 선거구 제도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선거구 제도로 결선 투표가 없어. 결선 투표 없는 소선거구 제도라서 30-40%의 지지만 받아도 국회의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미친놈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쌩 지랄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의원 내각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게 내가 주장하는 거야.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건 의원 내각제를 하고 싶으면 뭐부터 바꿔야 된다.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한나라당이 1000년 지배를 할 수 있어.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새누리당이 1000년 지배를 할 수 있는 구조라고. 그래서 지금 막 의원 내각제부터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선거구 제도부터 소선거구 제도가 아닌 중대선거구 제도로 먼저 그것부터 의논해라. 내가 정세균 의원을 그 호남 출신 의원들 중에서 드물게 인정하는 정치인이에요. 예, 망치가 호남 출신 정치인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세균 의원에 대해서는 일찍이 그의 신사다움과 그 능력을 인정한 사람이잖아. 근데 그 정세균 의원도 지금 의원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 의원 내각제 개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봐. 그러나 이 의원 내각제 개헌을 하고 싶으면 뭐부터 바꿔야 되냐? 소선거구 제도부터 바꿔야 된다.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이러다가는 결국은 그 종편이 미는 꼴통당이 만년도 지배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이전에 선거구 제도 개편 먼저 의논해야 된다. 라는 게 나의 주장. 알아들었어요? 내가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 의원 내각제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왜 개헌론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될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 예, 이전에 미처 못 들었던 이야기들이 오늘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국회의원 숫자도 늘려야 되죠. 예. 지금 국회의원 한 명에게 보좌관을 10명씩 주면서 300명만 뽑아놨는데 다른 선진국들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지금 적정한 국회의원 수준이 한 600명은 돼야 된다는 거야. 국회의원 숫자가 한 600명에서 1000명은 돼야 된다. 그래야 의원들이 늘어나고, 국회의원 숫자를 1000명으로 늘리거나 600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이 비서진을 줄이면 된다. 10명씩 다 줄 필요 없이. 그러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정부를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의석이 적으면 로비가 쉬워. 재벌들이 300명의 아가리만 채워주면 되는 거야. 근데 국회의원이 600명,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로비를 못해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늘려야 된다. 저 선진국처럼 국회의원 숫자 늘리고 보좌관은 줄이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특혜는 줄이고 의석은 늘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을 막 개무시하면 안 돼. 사실요, 대통령보다 중요한 게 국회의원이에요. 예. 대통령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국회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너무나 천대하고 우습게 알아. 그러면 안 된다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훌륭한 애들을 뽑아줘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무나 막 뽑아. 개나 소나 뽑아놓고 막 욕해. 그러면 안 된다고. 그 국회의원들을 개무시하는 게 그게 박근혜 지지자들이 하는 짓이야. 국회 해산론. 뭐 그 영명하신 지도자 한 분이 다 이끌면 되지 국회의원이 왜 필요하냐. 이따위 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회의원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개나 소나 뽑아주면 안 된다는 거. 예. 예. 그 좋은 사람이 뽑힐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게 문제죠. 자, 그다음에 오늘 망치 부인이 지금 해야 될 내가 오늘 뉴스를 많이 못 들었어. 오늘 그 망치 부인이랑 꼭 같이 보고 싶은 뉴스 있어요? 응, 왔다 갔어. 응. 예. 주사 아줌마, 기체조 아줌마. 잠깐만. 문영표 합병 지시 시인했다. 어머. 예. 잠깐만요. 이게 중요한 뉴스네. 문영표가, 예. 합병 지시를 시인했대. 이거 중요한 뉴스예요. 특검. 문영표 구속영장 청구. 문영표 합병 지시를 시인했다. 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21일 수사 시작 이후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 전 장관이 처음이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문영표 전 장관의 경우 최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장관 시절 국민연금에 지시해서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특검보는 이에 따라 국조특위에서 증언하면서 지시가 없었다며 위증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태민의 아들 최재석 조사와 관련해서 최태민의 아들 중 한 명이 오늘 특검의 정식 조사는 아니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접촉하러 온 것은 사실이라며 단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어떤 내용인지 현지 상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최재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팀에 나가 부친 사망 이전의 재산 상황과 차명관리 실태 등을 소상하게 설명해 국고에 환수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부친의 타살 의혹도 제기하고 이에 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 금일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 연구실, 전 체육과학대 학장 김경숙의 주거지 및 관련 교수의 주거지와 대한승마협회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또 중요 소환 대상자로 모철민 대사, 김재열 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자, 여기서 문영표의 합병 지시 이게 왜 중요한 뉴스냐? 이건